엄마, 거기 있어야 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박수님의 손이 수화기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나 멀쩡해. 태수야, 엄마 멀쩡하다고. 왜 여기 가뒀어? 치료받고 나오면 되잖아요. 왜 자꾸 전화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가 뚝 끊어졌죠. 박수님은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끊긴 수화기에서는 무미건조한 연결음만 길게 흘러나왔어요. 이름도 모를 소독약 냄새가 복도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 형광등 불빛이 피부 위로 차갑게 내리쬐었죠. 저 멀리 철제 출입문이 자물쇠로 단단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굵은 창살이 빈틈없이 박혀 있었어요. 발밑 리놀륨 바닥에서는 오래된 습기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죠. 박수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배에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새벽 4시부터 가마솥 앞에 서서 사골 국물을 우려내며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트도록 25년을 일해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이곳에 가뒀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신과 병력 한 번 없던 64살의 어머니가 왜 정신병원에 갇혀야 했을까요? 100억 원 가까운 재산을 직접 일군 어머니의 끝이 왜 이곳이어야 했던 걸까요? 수화기 너머 그 목소리는 어쩌다 그토록 차가워진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닿게 해줍니다. 26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기도 변두리의 작은 재래시장 골목이었죠. 새벽 4시 해가 뜨기 한참 전인 그 골목 안쪽에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간판에는 수님국밥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박수님이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국자로 사골 국물을 천천히 젓고 있었죠. 뽀얀 김이 얼굴을 덮어도 박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십 년을 그래온 사람처럼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의 박수님의 나이는 38살이었습니다. 남편 이연수를 먼저 보낸 지 꼭 3년이 되는 해였죠. 남편은 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치료비로 쓰고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새 아이뿐이었죠. 큰아들 이태수는 12살이었고 작은아들 이태주는 9살이었습니다. 막내 이수아는 겨우 6살이었어요. 박수님은 그 새 아이를 데리고 시장통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권리금도 없이 들어온 허름한 자리였지만 박수님에게는 전부였죠. 가마솥 하나, 낡은 냄비 몇 개, 그리고 박수님의 두 손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가 넘어야 문을 닫았어요. 설날에도 추석에도 가마솥불은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무릎에는 물이 찼죠. 그래도 박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 아이의 도시락을 챙기고 학원비를 마련하고 교복을 사입혔어요. 어디서 그 돈이 났냐고 물으면 박수님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손이 2개잖아 라고 했죠.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박수님은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뽀얀 사골 냄새가 새벽 시장 골목으로 번져나갔어요. 가습을 위해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을 채웠죠. 새벽 찬바람이 열린 문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박수님의 발끝은 진작에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어요. 그래도 국자를 쥔 손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죠. 처음엔 시장 상인 몇 명이 들어오더니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늘어났습니다. 박수님의 사골 국물은
뼈를 이틀 동안 우려내 진하고 구수했어요. 한 그릇을 비우고 나면 손님들은 의뢰 한 그릇 덜을 외쳤죠. 그렇게 박수님은 10년, 20년을 버텼습니다. 두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장가도 들었습니다. 국밥집 수익금으로 전세금을 보태줬죠. 막내 이수아는 어릴 때부터 공부머리가 남달랐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박수님은 공항에서 이수아를 배웅하던 날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탑승구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박수님은 웃었습니다. 내 새끼들이 이렇게 커졌으니 됐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박수님이 평생 바라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박수님은 몰랐죠. 두 아들이 어머니의 희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들이 바라본 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의 통장이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국밥집을 팔고 임대 수익을 쌓으며 박수님이 모은 재산은 100억 원에 가까웠어요. 시장통 허름한 자리에서 시작한 여자가 25년을 버텨 만들어낸 숫자였습니다. 두 아들은 그 숫자를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숫자를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수님은 여전히 새벽이면 흰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도 뽀얀 김이 피어오르는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긴 겨울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26년 전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국밥집 안쪽 작은 생활 공간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형, 내 양말 어딨어? 아까 분명히 여기 뒀는데 없어. 이태준의 목소리가 뾰족하게 튀어나왔어요. 나 몰라. 니거 니가 챙겨야지. 이태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박수님은 도시락을 싸면서도 눈은 두 아들 쪽을 향하고 있었죠. 양말 수납함 두 번째 칸에 넣어뒀어. 태준아, 빨리 챙겨. 박수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수아는 구석에 앉아 혼자 머리를 닦고 있었어요. 6살짜리 작은 손으로 어설프게 머리를 엮어가고 있었죠. 박수님은 그 모습을 보다가 도시락 뚜껑을 덮고 이수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수아의 머리를 두 손으로 천천히 빗어 넘겼어요. 엄마가 해줄게. 잠깐 눈 감아봐. 이수아가 눈을 꼭 감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수님의 손이 아이의 가는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빗어내렸죠. 찬장 위 시계가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등교까지 30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 30분 안에 도시락을 마저 싸고 밥도 먹이고 가방도 챙겨야 했습니다. 박수님의 손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죠. 이수아 머리를 따으면서 동시에 이태준에게 반찬 뚜껑을 열라고 지시했어요. 이태수에게는 동생 가방에 준비물 챙겨줬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서 박수님 혼자 새 아이를 돌리고 있었죠. 남편의 빈자리는 그 공간 어디에도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수님은 그 빈자리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박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밥그릇 3개가 놓였죠. 밥 위에 계란 프라이 하나씩, 깍두기 조금, 멸치볶음 한 숟가락씩이었어요. 반찬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새 아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태준이 계란을 한 번에 다 먹어버리고는 형 그릇을 기웃거렸죠. 형 계란 조금만 줘. 나 아직 배고프거든. 이태수가 손으로 그릇을 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네 거 있었잖아. 왜 벌써 다 먹어? 딱 한 조각만. 진짜 조금이면 돼. 박수님이 말없이 자신의 그릇에 있던 계란을
이태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엄마 거 먹어. 엄마는 배불러. 이태준이 아무 말 없이 집어먹었어요. 이수아만 박수님의 텅 빈 그릇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 배 안 고파요. 아까부터 계속 안 드시는 것 같던데. 박수님은 웃으면서 수저를 들었죠. 엄마 아침엔 원래 별로 안 먹어. 얼른 먹어, 늦겠다. 이수아는 뭔가 더 말하려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박수님이 제 밥을 제대로 먹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아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아이들 도시락에 먼저 반찬을 다 넣고 남은 것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계란이 하나 남으면 세세게 나눠줬고 없으면 박수님 그릇에는 오르지 않았죠. 그래도 밥상 앞에서 박수님은 언제나 웃었습니다. 8시가 되자 아이들이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이태수와 이태준이 먼저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도 없이 사라졌죠. 이수아가 문가에서 돌아보며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오늘도 많이 힘드시면 안 돼요. 박수님이 손을 흔들었어요. 이수아의 작은 뒷모습이 시장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수님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죠.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쳤습니다. 몸을 돌려 다시 가마솥 앞으로 돌아갔어요. 아침 첫 손님이 들어서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박수님이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박수님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태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박수님은 영업시간을 하루 2시간씩 더 늘렸습니다. 이태준이 대학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아들은 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와도 국밥집 일을 거들지 않았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할 일이 있다고 나갔죠. 박수님은 한 번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들이 나가기 전에 몰래 용돈을 쥐어줬어요. 다 써도 괜찮아 라고 했죠. 이수아는 달랐습니다. 방학에 오면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박수님 옆에 섰어요. 엄마, 내가 그릇 씻을게. 엄마는 잠깐만 앉아서 쉬어요. 박수님은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수아야, 공부나 해. 엄마는 이런 거 혼자도 다 할 수 있어. 이수아는 그래도 박수님 옆을 떠나지 않았죠. 그 아이가 있는 날이면 가마솥 앞이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두 아들이 어머니 옆에 서던 날은 손으로 꼽기도 어려웠어요. 박수님은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박수님이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두 아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태수가 결혼을 한 것은 박수님의 나이 46살 되던 해였습니다. 국밥집을 열고 꼭 8해가 지난 때였죠. 신부는 정미라였어요. 반듯하게 생긴 얼굴에 말씨도 고운 여자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 박수님은 두 손을 꼭 잡았죠. 우리 태수 잘 부탁한다. 부족한 점 많아도 잘 이해해줘. 정미라가 깎듯이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박수님은 그 웃음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결혼식 날 박수님은 연한 하늘색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3년 전부터 아껴두라고 했던 한복이었죠. 아들 결혼식에 입으려고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옷이었어요. 박수님은 예식장 한쪽에 서서 아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이 아이를 여기까지 키워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가마솥 앞에 서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결혼식장에는 꽃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죠. 박수님은 그 소리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수님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이태수와 정미라가 혼수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는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박수님 몰래 통장 하나를 확인해뒀죠. 국밥집 수익금이 쌓여있는 통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다 우리한테 올 거잖아 라고 이태수는 정미라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쓰는 것도 상관없어 라고 했죠. 정미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후 이태준도 결혼을 했어요. 신부는 오수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인상이었지만 박수님은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죠. 오수진이 인사할 때 눈이 잠깐 다른 곳을 향하는 걸 봤습니다. 박수님은 그냥 낯을 가리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태준 결혼에도 박수님은 전세금을 보태줬습니다. 이번에는 이태수 때보다 더 큰 금액이었죠. 좋은 동네에 살아야 한다는 이태준의 말에 박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번이나 큰 지출을 했지만 박수님은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박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듬해 이수아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출발 게이트 앞에 박수님과 이수아가 나란히 서 있었죠. 이수아는 배낭을 메고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서 있었어요. 유럽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2달 전이었습니다. 박수님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기뻐서 우는 건지 서러워서 우는 건지 본인도 알 수 없었어요. 공항에 오는 동안 박수님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이수아가 엄마라고 부르면 응, 이라고만 짧게 대답했죠. 공항 안에는 각양각색의 여행 가방과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커피 냄새와 빵 냄새가 뒤섞여 공항 안을 가득 채웠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수아가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 앞으로 걸어갔죠.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나 다녀올게요. 건강해야 해요. 밥 꼭 챙겨 먹고. 박수님이 손을 흔들었어요.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박수님은 웃음을 놓지 않았죠. 이수아의 뒷모습이 게이트 안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수님은 게이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수아가 완전히 사라지고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항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안내방송이 계속 흘러나왔죠. 하지만 박수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세상으로 나간 것이었어요. 박수님이 처음으로 혼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장으로 돌아오는 내내 박수님은 창밖을 바라봤죠. 한강을 지나는 동안 박수님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십 년 노동으로 굵어진 손마디, 도드라진 핏줄이 있었어요. 이 손으로 다 키워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면 되나 라는 생각이 그 뒤를 따라왔죠. 시장 골목에 내렸을 때 가마솥에서 국물 끓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박수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박수님은 건물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국밥집 수익금과 임대 수입이 쌓이면서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아이들한테 다 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통장을 채웠죠. 두 아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규모를 확인한 이태수가 이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엄마 재산이 얼만지 알아? 내가 직접 확인해 봤어. 이태준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진짜? 그게 다 우리한테 오는 거야? 그렇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수아 생각도 해야 하잖아. 이태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그날 밤 두 형제는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박수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새벽 가마솥 앞에 서 있었어요. 흰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뽀얀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죠. 그게 박수님이 알고 있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태수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탁자 위에서 유리잔이 짧고 둔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야, 나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 이태준이 서류에서 눈을 들어 형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이가 벌써 64시잖아. 이태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나이에 혼자 재산 관리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려고? 이태수가 탁자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죠. 증여야. 지금 당장 다 넘겨받아야 해. 서류에는 부동산 목록과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건물 4채, 상가 2곳, 예금 잔액이 차례대로 나열돼 있었습니다. 합산 금액 옆에 동그라미가 크게 쳐져 있었죠. 이태준의 손가락이 그 숫자 위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이게 다 엄마 재산이야? 응. 내가 직접 등기부등본 다 떼봤어. 이거 맞아. 이태준의 입가에 뭔가를 삼키는 듯한 표정이 스쳤어요. 근데 수아는 어떡해? 계목도 있잖아. 이태수가 소주잔을 집어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수아는 지금 유럽에 있잖아. 거기서 뭘 알겠어. 나중에 알면 난리 날 텐데. 나중엔 이미 다 끝난 다음이야. 법적으로 처리 다 해놓으면 뒤집을 수가 없어. 이태수가 잔을 기울여 소주를 한 번에 들이켰죠. 거실 간접 조명이 두 형제의 얼굴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순순히 도장 찍겠어? 이태준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였습니다. 찍게 해야지. 우리 둘이 같이 하면 돼. 이태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태수가 이태준 쪽으로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죠. 엄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했잖아. 그거 써먹으면 돼. 이태준이 눈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깜빡하는 게 치매는 아니잖아. 멀쩡하신데. 멀쩡한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지. 남들한테는 아닌 거야. 이태수가 서류를 이태준 앞으로 밀었어요. 일단 엄마 설득하는 척하면서 압박해. 안 되면 더 강하게 가면 돼. 이태준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입술을 한번 달싹이다가 닫았죠. 수고비는 반반이야? 이태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하지. 두 형제가 잔을 부딪혔어요. 유리잔이 맞닿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짧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바로 그 시각 박수님은 시장 국밥집에 있었습니다. 가마솥에 내일 쓸 사골뼈를 넣고 불을 줄이는 중이었어요. 허리를 펴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깨가 뻐근하게 당겼죠. 내일 아침엔 이태수 집에 가서 손자 얼굴이나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얼굴도 오랜만에 보고 싶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박수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어 걸었죠. 불을 끄자 국밥집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구수한 사골 냄새만 공기 중에 남아 있었어요. 박수님은 허리를 두드리며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들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알지 못했죠. 그저 피곤한 몸을 눕히며 내일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태수의 아파트에서는 아직도 낮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탁자 위 서류가 형광등 아래서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둠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죠.
박수님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들 얼굴을 볼 생각에 눈을 감으며 잠이 들었어요. 사흘이 지난 어느 낮이었습니다. 박수님의 집 거실에 두 아들이 나란히 서 있었죠. 이태수가 탁자 위에 서류 한 묶음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봐. 박수님이 눈을 가늘게 뜨며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줄을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고 쓰여 있었죠.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런 걸 가져왔어? 박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태수가 소파 팔걸이에 손을 얹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재산 관리 혼자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나 멀쩡해. 무슨 소리야 그게. 박수님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죠. 이태준이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주변에 보면 다 이렇게 해. 우리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박수님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죠. 나는 아직 내 재산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너네한테 넘길 이유가 없어. 이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한 단계 낮추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는 거 우리가 모를 것 같아? 그거 병원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박수님의 등이 소파에 눌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죠. 나 깜빡한 적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태수가 몸을 더 기울였어요. 숨이 박수님의 이마 위로 내리꽂혔습니다. 엄마, 우리가 신고하면 엄마는 진단받아야 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 박수님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자신도 모르게 무릎 위를 꼭 쥐었죠. 이태준이 볼펜을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엄마, 그냥 여기 도장만 찍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잖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너네 엄마야. 내가 너네 엄마라고. 박수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이태수가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엄마가 협조 안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박수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가마솥 앞에서 25년을 버텨낸 손이 지금 서류 앞에서 떨리고 있었죠. 이 아이들을 먹이려고 새벽마다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려고 설날도 추석도 쉬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박수님은 입술을 꽉 깨물었죠. 알겠어. 엄마가 다 해줄게. 목소리가 부서질 것처럼 작았습니다. 이태수가 서류를 펼쳐 박수님 앞에 놓았어요. 이태준이 인감도장을 집어 박수님 손에 쥐어줬습니다. 박수님의 손이 도장 위에서 한 번 멈췄죠. 서류 위 활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어요.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 박수님은 도장을 내려다봤죠. 평생 두 손으로 벌어온 것들이 방금 한순간에 넘어갔습니다. 이태수가 서류를 걷어들며 일어섰어요. 이태준도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마워, 엄마. 이게 다 잘하는 거야. 이태수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져 있었죠. 두 사람이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나지막하게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박수님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에 박수님만 남겨졌죠. 커튼 틈으로 오후의 빛이 가늘게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사라진 탁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박수님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평생 그 손으로 벌어온 것들이었습니다. 평생 그 손으로 지켜온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손으로 전부 넘겨버렸습니다. 거실안 공기가 낡은 냄새를 풍기며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죠. 박수님은 한참이 지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닷새가 지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박수님이 눈을 뜨자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죠. 열쇠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박수님이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태수가 먼저 들어왔고 이태준이 뒤를 따랐죠. 엄마, 일어나. 병원 가야 해. 병원? 무슨 병원? 나 아픈 데 없어. 박수님이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태수가 이미 박수님의 외투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이야. 나이 들면 챙겨야지. 미리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오늘 국밥집 열어야 해. 이태준이 박수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잠깐이면 돼. 빨리 가자.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박수님이 팔을 빼려 했지만 이태준의 손이 더 세게 쥐었습니다. 야, 이거 나. 왜 이래? 태수야. 이태수가 반대편 팔을 잡았죠. 두 아들이 양쪽에서 박수님을 붙들고 현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박수님의 발이 바닥을 끌었어요. 슬리퍼가 벗겨졌지만 두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나 안 가. 박수님의 목소리가 골목으로 새어나갔죠. 이른 아침 골목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흐린 하늘에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박수님의 발끝을 파고들었습니다. 맨발이었죠. 차갑고 거친 아스팔트 감촉이 발바닥에 전해졌어요. 집 앞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시동을 켜놓은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수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죠. 이게 정기 검진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태수야, 이거 어디 가는 거야? 어디 데려가는 거야? 이태수가 뒷좌석 문을 열었어요. 엄마, 그냥 타. 다 설명해 줄게. 나 안 타. 나. 이거 놓으라고. 박수님이 차 문틀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버텼죠. 하지만 이태수가 그 손을 떼어냈어요. 이태준이 박수님의 허리를 밀었습니다. 박수님이 뒷좌석으로 밀려 들어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잠금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수님이 문 손잡이를 당겼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죠. 태수야, 이거 열어. 엄마 내보내. 태준아. 두 형제는 앞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운전석에서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수님은 뒷창문을 손바닥으로 계속 쳤습니다. 손바닥이 빠르게 붉어졌죠. 골목이 뒤로 멀어졌어요. 25년을 지켜온 국밥집 간판이 창문 너머로 작아졌습니다. 박수님은 그 간판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죠. 차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태수와 이태준은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수님은 뒷좌석에 등을 기대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가에 무언가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죠. 닦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 남짓을 달려 차가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건물 하나가 보였죠. 낮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정문이 작은 간판에는 희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박수님의 눈이 그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리가 돌처럼 굳어버렸죠. 문이 열리고 이태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내려. 박수님은 그 손을 바라봤어요. 이 손이 6살 때 박수님의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걸어다니던 손이었습니다. 무릎을 다쳐 올 때 박수님이 약을 발라주던 그 아이의 손이었죠. 박수님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정신병원 정문이 무겁게 열려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들어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박수님은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라는 말을 들었죠. 흰 앞치마를 내려놓고 병원 환자복 단추를 잠그는 동안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낡은 철제 침대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박수님에게 배정된 자리는 창가 쪽이었어요. 창문에는 굵은 창살이 빈틈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였지만 창살 사이로는 바람 한 줄기만 드나들었죠. 소독약 냄새가 공기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서 쉬지 않고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 앉아 있으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박수님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 너머로 흐린 하늘만 보였어요. 나무 한 그루 지나가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박수님은 면회 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간호사에게 부탁했죠. 이수아에게 연락을 해야 했어요. 보호자 측에서 면회 제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호사가 짧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허락한 분 외에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박수님이 간호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내 딸한테 연락 한 번만 해줘요. 딸이 있어요. 이수아라고. 죄송합니다. 규정입니다. 간호사가 병실 문을 닫았죠. 복도에서 다른 환자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병실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박수님은 다시 창가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창살에 가져다 댔죠. 차가운 쇠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핸드폰은 입원 당일 이태수가 가져갔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보관한다고 했죠. 외부와 연결되는 것은 병동 복도 끝에 있는 공중전화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화기도 하루 2번, 각 5분씩만 사용이 허락됐습니다. 박수님은 그 5분 안에 이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연결음이 3번 울린 뒤 이태수가 받았습니다. 엄마, 거기 있어야 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나 멀쩡해. 태수야, 엄마 멀쩡하다고. 왜 여기 가뒀어? 치료받고 나오면 되잖아요. 왜 자꾸 전화해?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박수님은 수화기를 한참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연결음이 끊긴 자리에 길고 무미건조한 신호음만 남았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박수님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식판에 담겨 나오는 된장국과 흰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국밥집에서 늘 구수한 사골 냄새를 맡으며 일하던 박수님이었죠. 그 박수님이 지금 소독약 냄새 속에서 시든 반찬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입맛이 사라진 것인지 삼키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몸무게가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것을 박수님 스스로도 느꼈죠. 바지 허리춤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손목이 가늘어진 것이 스스로 봐도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병동의 불이 꺼졌어요. 형광등이 꺼지고 복도에서 희미한 야간등만 켜졌습니다. 그 빛이 창살 사이를 비스듬하게 지나갔죠. 박수님은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창살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들어 그 그림자 위에 얹어봤죠. 철창 그림자가 손등 위에 줄줄이 그어졌어요. 박수님은 그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수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수님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겼죠. 얇은 이불이었어요. 새벽이 되면 병동이 차가워졌고 그 차가움이 이불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박수님은 몸을 웅크렸죠.
수십 년을 가마솥 앞에서 열기를 마주하며 살아온 몸이었어요. 그 몸이 지금 병원 침대에서 추위를 참고 있었습니다. 창살 너머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죠. 오늘도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박수님에게 그게 기쁜 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어요. 열이틀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박수님이 혼자 앉아 있었죠. 식사 시간도 끝나고 약 복용 시간도 지난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병동 복도에는 간간히 카트바퀴 소리만 지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박수님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죠. 추우시죠? 이쪽 창가는 바람이 좀 들어와서요. 박수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여자였어요. 이름표에는 보호사 김혜경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돼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눈빛이 따뜻했죠. 이거 드세요. 시켜서 드시면 딱 좋아요. 김혜경이 종이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박수님은 잠깐 바라보다가 컵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컵을 감쌌죠.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박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김혜경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살 너머 하늘이 흐릿하게 펼쳐져 있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김혜경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식사를 많이 못 하시는 것 같던데 입맛이 없으신 거예요? 박수님이 컵을 내려다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표정이었죠. 없어요. 여기 밥이 잘 안 넘어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박수님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사골국밥. 내가 직접 끓인 거. 직접 끓이셨어요? 25년을 끓였어. 시장통에서 국밥집 했어요. 김혜경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러셨구나. 손이 크신 게 이유가 있었네요. 박수님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굵은 손마디, 도드라진 핏줄이 있었습니다. 그 손을 오래 바라봤죠. 25년 동안 이 손으로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김혜경이 말을 잇지 않았어요. 대신 박수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게 박수님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흘 뒤에도 김혜경은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보리차 대신 유자차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게 나왔어요. 드셔보세요. 박수님이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유자향이 코끝에 닿았죠. 오랜만에 맡는 음식 냄새였어요. 박수님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어제 약 드시고 좀 어떠셨어요? 머리가 무거워. 자꾸 졸리고. 처음엔 다 그래요.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김혜경이 사실인지 위로인지 모를 말을 했죠. 박수님은 그래도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여기 들어온 후 처음으로 누군가 안녕하냐고 물어봐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또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혜경이 박수님의 침대 시트를 갈아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가족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수님이 침대에 앉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혜경이 시트를 걷으면서 말을 이었죠. 그분들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재산 문제예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수님이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어요. 나도 그런 거 맞지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김혜경이 시트를 정돈하면서 박수님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죠. 여기서 나가실 방법을 생각해 두셔야 해요. 박수님이 김혜경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김혜경이 다시 시트를 정리하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어섰죠. 복도에서 카트바퀴 소리가 지나갔어요.
박수님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흐린 하늘이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밝아 보였어요. 같은 시간 박수님의 전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전체가 바뀌어 있었죠. 낡은 장판은 헤링본 원목 마루로 바뀌었어요. 벽에는 고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 대신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죠. 박수님이 25년 동안 가꿔온 집이었어요. 그 집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태수가 소파에 깊이 파묻혀 앉아 있었죠. 한 손에 리모컨을 들고 대형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미라가 맞은편에 앉아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찍힌 쇼핑백이 탁자 위에 여러 개 쌓여 있었죠. 이거 색깔이 내가 원하던 거랑 조금 달라. 정미라가 박스를 열어 신발을 꺼내며 입술을 삐죽였어요. 그냥 반품하고 다른 거 사. 뭘 그러고 있어. 이태수가 채널을 돌리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번에 받았던 거 살까? 그게 더 비싼데. 사. 어차피 카드값 다음 달에 정리하면 되잖아. 정미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쇼핑 앱을 열었어요. 탁자 위에 쌓인 쇼핑백 사이로 박수님의 오래된 화분이 하나 보였습니다.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죠. 잎이 반쯤 시들어 있었어요. 아무도 물을 주지 않은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태준과 오수진이 현관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 우리도 인테리어 업체 불렀는데 형네 집 같은 스타일로 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 이태준이 외투를 벗으며 물었죠. 이태수가 몸을 돌려 동생을 봤어요. 우리 한 3천만 원 들었나? 그 정도 생각해봐. 3천만 원이면 되겠다. 형은 업체 연락처 있어? 있지. 나중에 문자로 보내줄게. 오수진이 정미라 옆에 앉으며 쇼핑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언니, 이거 어디서 샀어요? 저도 하나 갖고 싶었던 건데. 저번에 백화점에서 샀어. 지금 세일 끝났을 거야. 두 여자가 가방을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박수님이 25년 동안 허리를 굽혀 벌어온 돈이 이 자리에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박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가마솥 앞에 서 있던 사람의 흔적은 저 구석 시든 화분뿐이었죠. 이태수가 핸드폰을 집어들며 화면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박수님이었죠. 이태수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 표시를 지웠습니다. 다시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리모컨을 눌러 볼륨을 올렸죠.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사고를 우려내는 장면이 잠깐 나왔어요. 이태수가 채널을 바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죠. 정미라가 핸드폰으로 새 신발을 주문 완료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저녁 뭐 먹을 거야? 밖에서 먹자. 요즘 새로 생긴 데 있다던데. 어디? 강남 쪽에. 오마카세야. 예약해봐. 정미라가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시각 박수님은 병원 복도 끝 공중전화 앞에 서 있었죠. 5분의 통화 시간이 주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수화기를 들고 이태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4번, 5번이 울렸지만 끝내 받지 않았죠. 뚝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박수님이 수화기를 제자리에 걸었어요. 두 손을 환자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는 소리를 냈죠. 소독약 냄새가 여전히 공기를 메우고 있었어요. 박수님은 천천히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입원한 지 20날이 지난 오전이었습니다.
박수님은 원장실로 호출을 받았죠. 보호사가 복도까지 데려다 줬어요. 원장실 문이 열렸고 박수님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 박기용이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흰 가운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벽면에는 의학 관련 자격증 액자가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박수님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죠. 원장이 서류에서 눈을 들어 박수님을 바라봤어요. 박수님 씨, 최근에 수면은 어떠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약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요? 박기용이 볼펜으로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수면제 용량은 적절합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나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정신과 병력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박수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박기용이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가족분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계세요. 보호자 동의 입원이기 때문에 치료 경과를 봐야 합니다. 가족이 아니라 아들들이 가둔 거예요. 내가 재산 넘기고 나서 여기 들어왔어요. 박기용이 잠깐 볼펜을 내려놓았어요.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수님 씨, 그런 표현은 증상의 일부일 수 있어요. 증상이라니요. 멀쩡한 사람한테 무슨 증상이에요. 가족이 자신을 가뒀다는 피해의식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박수님의 등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증상으로 분류되는 것이었죠. 무슨 말을 해도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병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박기용이 다시 볼펜을 들어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죠. 약물 용량 조금 조정해 볼게요. 이번 주는 안정을 취하시고요. 면담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박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장실 문을 나서려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박기용은 이미 다른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박수님이 나가는 것을 보지도 않았어요. 복도로 나오자 형광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죠. 박수님은 복도 벽에 손을 짚으며 멈췄어요. 방금 그 면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천천히 정리해 봤습니다. 나는 멀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증상이 됐죠. 아들들이 가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도 증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박수님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죠. 이틀 뒤 약 용량이 조정됐어요. 새로운 약을 받아 삼킨 날 오후부터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졌죠. 말하고 싶어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박수님은 침대에 앉아 손을 들어봤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였죠. 이게 치료인지 아닌지 판단할 방법이 없었어요. 판단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원장 박기용이 간호사와 이야기하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목소리는 낮고 능숙했어요. 간호사가 무언가에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뒤 박기용이 병실 문 앞을 지나쳤어요. 박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기용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저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이 병원에 얼마를 줬는지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박수님은 직감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돈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거래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도요.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해가 보이지 않았죠. 박수님은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감았어요.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생각이 흐릿한 머릿속에서 단단하게 박혔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귀국 항공편이 인천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였습니다. 이수아는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냈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이 벌써 30번이 넘었어요. 유럽에 있는 동안 연락이 끊어진 게 2주가 넘었습니다. 어머니 핸드폰은 계속 꺼져 있었죠. 이태수에게 전화를 했더니 엄마 요즘 좀 쉬고 있어. 라는 짧은 말만 돌아왔어요. 이태주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수아는 그 순간 항공권을 끊었죠. 캐리어 바퀴 소리가 공항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빨랐어요. 어머니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번호를 다시 눌렀죠. 꺼져 있습니다. 라는 안내 음성이 또 흘러나왔어요. 이수아의 손이 핸드폰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수아가 예전 번호를 눌렀지만 삑 하는 오류음만 났죠. 다시 눌렀어요. 같은 오류음이 났습니다. 이수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죠. 정미라가 문틈에 서 있었어요. 어머, 수아 씨. 왜 왔어요? 이수아가 정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 정미라가 있다는 것이 순간 이해되지 않았죠.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 왔어요. 어머니는 지금 요양 중이에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양이요. 어디서요?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정미라가 문을 조금 더 닫으며 몸으로 막았습니다. 오빠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장난해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말해요. 이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정미라의 눈이 싸늘해졌습니다. 수아 씨, 지금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극 주면 안 돼요. 어디 계신지만 말해요. 그것만 말해줘요. 그건 보호자가 결정할 일이에요. 정미라가 문을 닫으려 했죠. 이수아가 손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내가 딸이에요. 내가 딸이라고요. 법적 보호자는 오빠들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잠금 소리가 났죠. 이수아는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문 표면을 짚은 채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죠. 이수아가 문에서 손을 뗐습니다. 뒤로 물러서며 집 전체를 올려다봤어요. 창문이 모두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 화분도 사라져 있었죠. 어머니가 25년 동안 가꿔온 집이었어요. 이수아가 아는 그 집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수아가 핸드폰을 꺼내 이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번 만에 받았습니다. 오빠, 엄마 어디 있어? 지금 집에 와 있는데 엄마가 없잖아. 엄마 치료 중이야. 괜찮으니까 그냥 다시 유럽 가. 치료가 뭔데? 어디서 치료받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 지금 통화하기 힘들어. 뚝 전화가 끊어졌죠. 이수아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멈췄습니다. 골목에 바람이 불어왔어요. 베이지 코트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18살에 유학을 떠날 때 어머니가 손을 흔들어줬던 골목이었죠. 방학이면 뛰어들어오던 골목이었어요. 지금 그 골목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수아가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쥐었죠. 엄마가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직감이 확신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찾아내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찾아내야 했죠. 이수아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골목을 울리며 멀어졌어요. 이수아가 귀국한 지 사흘이 지난 오전이었습니다. 정신병원 원장실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죠. 블라인드가 내려진 창문으로 빛이 가늘게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기용이 책상 뒤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김혜경을 바라봤습니다. 이태수가 방 한쪽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서 있었죠. 보호사님, 박수님 씨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거 맞죠? 박기용의 목소리가 낮고 느렸어요.
김혜경이 고개를 들어 박기용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환자분과 대화하는 건 제 업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업무 범위 안에 퇴원 방법을 귀띔해 주는 것도 포함됩니까? 김혜경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굳었어요. 이태수가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 해준 말 그대로 나한테 전화로 말했어. 여기서 나갈 방법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이 달랐죠. 저는 환자분 심리적 안정을 위해 대화를 나눈 것뿐입니다. 여기 규정상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와 사적인 대화는 금지입니다. 박기용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김혜경 앞에 놓았어요. 해고 통보서였습니다. 오늘부로 계약 해지입니다. 김혜경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서류 위에서 잠깐 멈췄죠. 환자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분은 정말 멀쩡한 분이에요. 그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태수가 원장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오늘 이후로 어머니 접촉하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김혜경이 서류를 집어들고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나서려다 한 번 멈췄죠.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죠. 소독약 냄새가 공기 전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김혜경은 빠른 걸음으로 박수님의 병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죠. 박수님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혜경 씨. 박수님이 김혜경의 얼굴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나 오늘 나가야 해요. 김혜경이 병실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핸드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공기계였죠.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매트리스 틈에 숨겨두세요. 박수님이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뭘 해야 해요? 녹화해요. 아드님들 전화 올 때, 누군가 이상한 말 할 때 무조건 녹화하세요. 김혜경이 화면을 켜서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녹화 버튼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박수님에게 보여줬죠. 이 빨간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바로 녹화 시작이에요. 박수님이 버튼을 눈으로 따라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배터리는요? 충전기도 넣어뒀어요. 밤에 콘센트 몰래 꽂아두세요. 김혜경이 박수님의 손을 두 손으로 잠깐 감쌌습니다. 차가운 박수님의 손이었어요. 어르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딸이 지금 찾고 있을 거예요. 박수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꾹 눌렀죠. 고마워요, 혜경 씨. 저 진짜 가야 해요. 잡히면 안 되니까. 김혜경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님을 바라봤죠. 꼭 녹화하세요. 그게 어르신 무기예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김혜경의 발소리가 멀어졌죠. 병실 안에 박수님 혼자 남겨졌어요. 손바닥 위에 작은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수님이 그것을 내려다봤죠.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핸드폰을 틈 안으로 밀어 넣었죠. 매트리스를 내려놓았어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수님이 다시 창가로 걸어갔죠. 창살 너머 흐린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까와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수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병동의 불이 모두 꺼진 시간이었죠. 복도에서는 야간 근무 간호사의 발소리만 간간히 지나갔어요. 박수님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죠. 야간등의 희미한 주황빛이 천장을 얼룩지게 비추고 있었어요.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옆구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죠. 박수님이 이를 악물었어요.
지난 사흘 동안 식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조정된 약물 때문에 입맛이 완전히 사라진 탓이었죠. 억지로 한두 숟가락 넘겨도 금방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몸이 버티고 있는 건지 버티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수님이 상체를 겨우 일으키며 벽에 등을 기댔죠. 옆구리 통증이 잦아들지 않았어요. 손을 뻗어 물컵을 집으려다 그만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컵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렸죠. 아무도 깨지 않았어요. 박수님이 침대 가장자리에 손을 짚고 몸을 내려보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결국 침대에 다시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배 쪽을 감쌌죠. 2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마솥 앞에 섰던 몸이었어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쓰러진 적이 없던 몸이었습니다. 그 몸이 지금 병원 침대에서 혼자 새벽을 버티고 있었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지나갔어요. 박수님이 입을 열어 간호사를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불러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오히려 몸 상태가 기록되면 입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박수님은 입을 닫았습니다. 통증을 삼켰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어요. 창살 너머 새벽 하늘은 칠흑 같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박수님이 눈을 감았어요. 이수아 생각이 났습니다. 공항에서 손을 흔들어주던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엄마 건강해야 해요 라고 했던 말이 귀 안에서 울렸어요. 그 목소리를 붙들고 박수님은 숨을 골랐습니다. 천천히 한 번씩이었죠. 옆구리 통증이 아주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박수님이 매트리스 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죠.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감쌌어요. 전원을 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죠.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 숨이 조금 쉬어졌어요. 김혜경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죠. 딸이 지금 찾고 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박수님이 핸드폰을 다시 매트리스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죠. 오늘 버텨야 한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내일을 생각하면 너무 멀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박수님은 눈을 감은 채 새벽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창살 너머 하늘이 조금씩 빛을 머금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 시각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켜던 박수님이었죠. 지금은 그 시각에 병원 침대에서 통증을 삼키며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 두 개의 새벽 4시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수님은 같은 사람이었죠.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새벽도 결국 버텨냈습니다. 이수아가 법무법인 문을 밀고 들어선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귀국한 지 닷새가 지나 있었죠. 그 닷새 동안 이수아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이태수에게 전화를 15번 걸었습니다. 받은 것은 2번이었고 2번 모두 일방적으로 끊어졌죠. 이태주는 아예 수신 차단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인근 정신병원을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면회 요청을 해봤지만 어느 곳에서도 입원 환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됐어요. 그 보호자가 바로 어머니를 가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수아가 상담 테이블 앞에 앉았죠. 변호사 한재원이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호자 동의 입원이고 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하는 상태죠? 네. 어머니는 정신과 병력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멀쩡하신 분이에요.
보호자동의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상 합법이에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가능합니다. 이수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굳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꺼내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재원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한 경로가 제한적이에요. 어떤 경로요? 입원 적합성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환자 본인이 심사를 요청하면 외부 전문가가 입원 필요성을 재검토합니다. 그게 얼마나 걸려요?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최소 1달에서 2달이에요. 이수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달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무겁게 울렸죠. 그동안 어머니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 생각하니 손이 차가워졌어요. 다른 방법은요? 한재원이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자체에 불법적인 정황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가족 동의만으로 정신과 병력 없는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고 다른 가족의 면회를 차단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수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증거가 있어야 해요. 내부 진단 기록, 입원 절차 서류, 면회 차단 기록 같은 것들이요. 그게 그 병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져와요? 한재원이 볼펜을 내려놓으며 이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법적인 경로로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내부 정황을 파악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수아가 한재원의 눈을 바라봤죠. 탐정이요? 한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간 조사업체예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요. 이수아가 테이블 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주머니 사정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유럽에서 모아온 돈이 있었죠. 장학금을 받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저축한 돈이었어요. 어머니처럼 한 푼씩 아껴서 만들어온 돈이었습니다. 이수아가 고개를 들었죠. 소개해 주세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재원이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이수아 앞에 놓았습니다. 조민철 민간조사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죠. 이수아가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국자를 들던 손처럼이었죠. 이수아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연락해 볼게요. 법무법인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빨랐어요. 거리로 나오자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이수아가 명함을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죠. 가슴 쪽에 손을 얹었어요. 명함이 거기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조민철의 사무소는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복도 끝에 작은 문패가 달린 문이 하나 있었죠. 이수아가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블라인드 사이로 비스듬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과 메모지와 지도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죠. 조민철이 안경을 들어 올리며 이수아를 바라봤어요. 50살을 넘긴 남자였습니다. 갈색 점퍼에 검정 슬랙스,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를 차고 있었죠. 한재원 변호사한테 연락받았어요. 앉으세요. 이수아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민철이 커피잔을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노트를 펼쳤죠. 어머니 성함이랑 입원하신 병원 이름 아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수님이에요. 병원 이름은 희망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인데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그 병원 알아요. 조민철이 짧게 말했습니다. 이수아가 눈을 들어 조민철을 바라봤죠. 아세요? 입원이 처음 의뢰가 아니에요.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조민철이 서랍에서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사진 몇 장이 보였죠. 병원 외관 사진이었어요.
이수아의 손이 사진 위로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재산 문제로 가족이 입원시킨 경우요. 돈이 오가는 병원이에요. 조민철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입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뢰받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어머니가 거기 계신 시간이요? 아니요. 조사에 쓸 수 있는 시간이요. 이수아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조민철이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죠. 일주일 안에 초동조사 결과 드릴게요. 확실한 건 시간이 더 필요해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요? 병원 내부 관계자 접촉, 입원 서류 검토, 의료법 위반 여부 확인이에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이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민철이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내 이수아 앞에 놓았죠. 이수아가 서류를 훑어봤어요.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밀었습니다. 조민철이 계약서를 집어들며 이수아를 봤죠. 어머니 평소에 어떤 분이셨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수아가 잠깐 멈췄어요. 25년을 시장에서 국밥집 하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혼자 하셨어요. 조민철이 노트에 그것도 적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식 셋 다 키우셨고요. 네. 조민철이 노트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죠. 빠르게 움직일게요. 이수아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조민철의 손을 잡았어요. 소나기에 힘이 있었습니다. 사무소를 나서며 계단을 내려갔죠. 계단 아래 거리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어요. 이수아가 코트 깃을 여몄습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났습니다. 조민철이 이수아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죠. 정황 확인됐어요. 만나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수아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고 발걸음을 옮겼죠. 같은 시각 병원 병동에서는 박수님이 공중전화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도 이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죠. 전화를 걸면서 다른 손이 환자복 주머니 안을 더듬고 있었어요. 주머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매트리스 틈에 있었죠. 오늘 밤 녹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박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이태수가 전화를 받지 않았죠. 박수님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오늘 밤이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녹화는 이번 28번째 날 밤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모두 잠든 뒤였죠. 박수님이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복도에서는 야간 간호사의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귀로 확인한 뒤 박수님이 움직였죠. 매트리스 가장자리를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화면을 켜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밝기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었죠. 빨간 버튼을 찾았어요. 김혜경이 손가락으로 짚어주던 그 버튼이었습니다. 박수님이 버튼을 눌렀죠. 녹화 시작이라는 표시가 떴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박수님이 핸드폰을 이불 속으로 밀어 넣었죠.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발소리가 병실 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멀어졌죠. 박수님이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죠. 박수님은 핸드폰을 가슴 쪽에 세워들고 어둠 속에서 기다렸어요. 30분을 기다렸지만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녹화를 멈추고 매트리스 틈에 다시 넣었죠. 첫 번째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녹화는 사흘 뒤 낮이었습니다. 이태수가 병원에 전화를 걸어 간호사를 통해 말을 전달하는 날이었죠. 어머니 약 용량 높이라고 좀 더 조용하게 만들어달라는 말이었어요. 간호사가 그 내용을 박수님에게 직접 전달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 복도에서 간호사와 원장이 나누는 말소리가 새어들어왔죠. 박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며 매트리스 틈에 손을 넣었어요. 이번에는 손이 덜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버튼을 누르는데 걸린 시간이 처음보다 짧았죠. 조금 익숙해진 손이었어요. 복도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동안 박수님은 핸드폰을 환자복 품 안에 품었습니다. 얼굴 표정은 창밖을 바라보는 것처럼 유지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척이었어요.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수님 씨, 오후 약 드실 시간이에요. 네, 주세요. 박수님이 손을 내밀며 약을 받았죠. 환자복 품 안에서 녹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약을 삼키는 척하며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겼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뱉어냈죠. 이미 여러 번 그렇게 해온 터였어요. 녹화를 멈추고 재생해봤습니다. 복도 목소리가 작게나마 담겨 있었죠. 박수님의 눈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세 번째 녹화는 닷새 뒤 저녁이었습니다. 이태수가 직접 병원에 방문한 날이었죠. 원장 박기홍과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박수님과 마주쳤어요. 이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밥은 잘 먹고 있어? 박수님이 이태수를 바라봤죠. 이 순간을 위해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밥이 잘 안 넘어가. 집에 가고 싶어. 태수야, 엄마 좀 꺼내줘. 박수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환자복 품 안에서 녹화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죠. 이번엔 버튼 하나로 끝이었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았죠. 이태수가 박수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 의사 선생님이 아직 더 치료 필요하다고 하셔. 나 아프지 않다고. 여기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엄마, 그런 말 하면 안 돼. 선생님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 재산 때문에 가둔 거잖아. 증여 계약서 도장 찍히고 나서 바로 여기 데려왔잖아. 이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증상이 심하네. 심하면 어때? 사실인데. 이태수가 목소리를 낮췄죠. 엄마, 여기서 말 함부로 하면 더 오래 있어야 해. 알아? 그 말이 복도에 흘렀어요. 박수님의 환자복 품 안에서 녹화가 담고 있었습니다. 이태수가 돌아서며 복도를 걸어갔죠. 박수님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손을 천천히 품 안으로 넣었습니다. 녹화를 멈췄죠. 화면을 확인했어요. 이태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수님이 핸드폰을 다시 품에 넣었죠. 복도 창살 너머로 저녁 하늘이 물들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 하늘이 조금 붉어 보였습니다. 박수님이 핸드폰을 꼭 쥔 손에 힘을 줬죠. 3번을 해냈습니다. 이제 이것을 딸에게 전달할 방법만 찾으면 됐어요. 조민철의 사무소에 저녁빛이 내려앉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수아가 계단을 올라 문을 두드렸을 때 이미 조민철은 파일을 펼쳐두고 있었죠. 앉으세요. 이수아가 의자에 앉자마자 조민철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밀었어요. 2주 동안 움직인 결과입니다. 이수아가 파일을 열었죠. 첫 장에는 희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내부 서류 사본이 붙어 있었어요. 입원 당일 진단서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서명이 있는데 이 중 1명이 문제입니다. 조민철이 손가락으로 이름 하나를 짚었죠.
이 의사, 현재 면허 정지 상태예요. 진단 자격이 없습니다. 이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면허 정지 의사가 진단서를 썼다는 거예요? 네. 병원 측에서 돈을 주고 서명을 받은 정황이 있어요. 이게 위법입니다. 조민철이 다음 장을 넘겼죠. 병원 계좌 입출금 내역 사본이 나왔어요. 입원 당일 이태수 씨 명의 계좌에서 이 병원으로 3천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이수아가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서류 위에서 굳었죠. 3천만 원이요. 이게 입원비가 아니에요. 정상 입원 절차와 별도로 이체된 금액이에요. 조민철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이수아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직접 녹화한 파일입니다. 이수아가 화면을 바라봤죠. 조민철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말 함부로 하면 더 오래 있어야 해. 라는 말이 또렷하게 들렸죠. 그 앞에 박수님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재산 때문에 가둔 거잖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수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화면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안에 갇혀서 이 목소리를 녹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조민철이 재생을 멈췄어요. 3개의 파일이에요. 날짜별로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나온 거예요? 어머니한테서요? 어머니가 병원 내부에서 직접 확보하신 거예요. 보호사 한 분이 떠나기 전에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군요. 이수아가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그 안에서 혼자 이것을 해냈다는 것이었죠. 이수아가 숨을 한 번 고른 뒤 입을 열었어요. 이 증거들로 어머니를 꺼낼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한재원 변호사한테 이미 사본 넘겼어요. 조민철이 USB 하나를 이수아 앞에 놓았죠. 원본 파일이에요. 보관하세요. 이수아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조민철이 파일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내일 오전에 변호사, 경찰과 함께 병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이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죠. 네. 한 글자였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조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 위 사진들을 다시 파일에 집어넣으며 말했죠. 어머니 25년 동안 혼자 버티신 분이에요. 딸도 만만치 않으시겠네요. 이수아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USB를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죠. 어머니가 늘 그랬던 것처럼이었어요. 말 대신 행동으로 대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소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이수아는 핸드폰을 꺼내 한재원에게 전화를 걸었죠. 내일 오전 9시요. 네, 경찰도 함께요. 통화를 끊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이수아가 코트 안주머니를 손으로 짚었죠. USB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새벽마다 가마솥불을 켜던 것처럼 혼자서 이것을 해냈다는 게 이수아의 가슴 안쪽을 눌렀습니다. 내일이면 됩니다. 내일이면 꺼낼 수 있었죠. 이수아가 걸음을 옮겼어요.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희망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정문 앞이었죠. 이수아가 정문 앞에 섰습니다. 한재원이 서류를 들고 옆에 섰어요. 경찰 2명이 나란히 그 뒤에 섰죠. 이수아가 정문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면회 오셨나요? 사무적인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수아입니다. 박수님 씨 딸이에요. 퇴원 요청하러 왔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면회가 불가합니다. 한재원이 인터폰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죠.
저는 법무법인 한재원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위반 관련 수사 협조 요청이에요. 경찰이 함께 와 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 정문이 열렸죠. 네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로비에서 원장 박기용이 흰 가운을 차려입고 나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재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수림 씨 입원 당일 진단서에 서명한 의사 중 한 명이 현재 면허 정지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병원 측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입원 당일 보호자로부터 수수한 금전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기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확인은 저희가 합니다. 박수림 씨 즉시 면회 요청합니다. 경찰 한 명이 앞으로 나섰죠. 박기용이 간호사 쪽으로 눈짓을 했어요. 간호사가 복도 안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이수아가 로비에 서서 복도 끝을 바라봤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가까워지는 발소리였죠. 그리고 박수님이 보였어요. 환자복 차림이었습니다. 간호사 옆에서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죠. 고개를 들다가 이수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박수님의 발걸음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이수아였습니다. 이수아가 정문 앞에 서 있었죠. 베이지 코트를 입고 두 손을 내밀며 서 있었어요. 박수님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 또 한 발이었죠. 복도가 짧게 느껴졌어요. 이수아가 먼저 뛰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뛰어가 두 손으로 박수님의 손을 잡았죠. 차가운 손이었어요. 환자복 아래로 드러난 손목이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이수아의 손이 그 손목을 더 세게 감쌌죠. 엄마. 박수님이 이수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 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박수님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수아의 손을 꽉 쥐었죠. 오래 쥐었어요. 한재원이 원장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박수님 씨 퇴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즉시요. 박기용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닫았어요. 경찰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죠. 간호사가 퇴원 서류를 가지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수아가 박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가자. 박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퇴원 서류가 처리되는 동안 이수아가 박수님의 어깨에 베이지 코트를 벗어 걸쳤습니다. 환자복 위로 코트가 내려앉았죠. 박수님이 코트 깃을 손으로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딸의 체온이 남아있는 옷이었죠. 이수아가 박수님의 팔을 잡고 함께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를 지나 햇빛 속으로 걸어 나왔죠. 정문이 열렸어요.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아닌 바깥 공기였죠. 박수님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오래 어두운 곳에 있던 눈이었죠. 이수아가 박수님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박수님이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정문 밖으로 나왔죠. 뒤에서 한재원이 경찰과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수님과 이수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죠. 흐린 하늘 아래였지만 아까보다 빛이 더 밝게 느껴졌어요. 박수님의 발걸음이 처음보다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수아가 그 속도에 맞춰 걸었죠. 어머니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이수아에게는 어렵지 않았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왔으니까요. 시장 골목에서도 어머니 뒤를 따라다니던 아이였으니까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퇴원한 지 3주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죠. 이수아가 원고 측 자리에 앉았어요.
한재원이 옆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맞은편 피고 측 자리에는 이태수와 이태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두 형제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었어요. 이태수의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정면을 바라봤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법정이 정리됐어요. 한재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한재원입니다. 이번 소송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협박과 강요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소송. 둘째, 불법 강제 입원 및 감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정 안에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죠. 한재원이 노트북 화면을 법정 모니터에 연결했어요. 먼저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태수 씨 명의 계좌에서 희망정신건강의학과 의원으로 이체된 3천만 원 내역입니다. 모니터에 계좌 이체 내역이 떴습니다. 이태수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죠. 해당 금액은 정당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입원 당일 선지급된 금액이에요. 한재원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입원 당일 진단서에 서명한 의사 중 한 명의 면허 정지 확인서입니다. 자격 없는 의사의 서명으로 이루어진 입원 절차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법정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이태수가 변호사 쪽으로 고개를 기울여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한재원이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죠. 마지막 증거입니다. 입원 기간 중 박수님 씨 본인이 직접 확보한 녹화 파일입니다. 모니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재산 때문에 가둔 거잖아. 라는 박수님의 목소리가 법정안을 채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태수의 목소리가 나왔죠. 엄마, 여기서 말 함부로 하면 더 오래 있어야 해. 라는 말이었어요. 법정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태수가 목 근처를 손으로 짚었죠. 이태준이 고개를 더 낮게 숙였어요. 방청석에서 낮은 소음이 났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죠. 한재원이 자리에 앉으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박수님 씨는 25년을 시장에서 혼자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은 재산이 협박과 강요로 넘어갔고 본인은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됐습니다. 원고 측은 증여계약 전부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태수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녹화 파일이 재생된 이유였죠. 말이 공중에서 힘을 잃었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지만 법정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수아가 테이블 위에 손을 얹은 채 정면을 바라봤죠. 가슴 안쪽이 뜨거웠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저 스피커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병동 안에서 혼자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또 눌렀다는 것이었죠. 이수아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어요. 재판장이 양측 진술을 들은 뒤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증거 자료 확인했습니다. 다음 기일을 잡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태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이수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수아는 눈을 피하지 않았죠. 이태수가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이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법정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재원이 이수아 옆에서 낮게 말했죠. 잘 됩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이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복도로 나오자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수아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2번 만에 받았어요. 엄마, 잘 됐어. 걱정 마. 전화기 너머에서 박수님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고생했어, 수아야. 그 목소리가 복도 안에서 조용히 울렸죠.
이수아가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햇살이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판결이 난 것은 첫 기일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증여 계약 전부 취소였죠.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인용됐어요. 면허 정지 의사의 서명으로 이루어진 불법 입원건은 별도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병원 원장 박기용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죠. 이태수와 이태준은 강요죄와 감금죄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졌어요. 판결이 나던 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두 형제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태수의 양복은 구겨져 있었죠. 이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계단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태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부재중 전화 여러 개가 떠 있었습니다. 회사 인사팀 번호였죠. 판결 소식이 회사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이태수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꺼낼 수가 없었죠. 사흘 뒤 이태수에게 해고 통보가 날아왔어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이태준에게도 같은 날 같은 내용의 통보가 왔죠. 두 형제가 공들여 쌓아온 직장이었어요. 명함에 새겨진 직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정미라는 판결 다음 날부터 이태수에게 연락을 끊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재산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였죠. 오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태준이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짐이 정리되어 있었죠. 호화롭게 리모델링한 박수님의 전 집은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어요. 두 형제는 각자 빌린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명품 구입 비용, 외식비까지 전부 자신들의 빚이 됐죠. 박수님의 재산으로 썼던 것들이 모두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법원 계단 아래 두 형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죠. 이태수가 계단 아래 허공을 바라봤어요. 이태준이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죠. 평생 어머니가 혼자 새벽 가마솥 앞에서 버텨온 것들이었어요. 그것을 가로채려 했던 두 사람이 지금 텅 빈 계단 아래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직장도 없었어요. 아내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죠. 그리고 어머니도 없었어요. 이태수가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태준이 뒤를 따랐죠. 두 사람이 법원 건물을 빠져나가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죠. 25년을 새벽마다 혼자 일어난 어머니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도 일어났던 것과 달리 두 사람은 이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아침을 맞이해야 했어요. 그 아침이 앞으로 오래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법원 건물 위로 햇살이 고르게 내리쬐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밝았어요. 판결이 난 지 2달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박수님의 재산은 전부 원상 복구가 됐죠. 건물 4채, 상가 2곳, 통장이 다시 박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박수님은 그것들을 받아들고 일주일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국밥집을 다시 열까 생각했죠. 흰 앞치마를 꺼내 들어봤어요. 손으로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앞치마 천에는 세월이 배어 있었죠. 수십 년의 국물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박수님이 앞치마를 무릎 위에 얹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아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죠. 수아야, 엄마 결정했어. 뭐려? 이 돈 다 쓸 때가 있어. 이수아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수님이 앞치마를 가지런히 접으며 말했죠. 장학금으로 내놓을 거야. 한국대학교에. 전액 다. 이수아가 잠깐 말을 잃었어요. 엄마, 그게 100억 원 가까운 돈이에요. 알아. 그래도 그게 맞아. 박수님이 접은 앞치마를 손 위에 올려놓으며
이수아를 바라봤죠. 이 돈은 국밥 한 그릇씩 팔아서 모은 돈이야. 시장에서 온 돈이야. 그러면 다시 사람한테 가야지. 이수아가 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굵은 손마디, 도드라진 핏줄이 있었죠. 그 손이 수십 년을 버텨온 손이었어요. 엄마가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박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부 절차는 한재원을 통해 조용하게 진행됐어요. 한국대학교 발전재단에 전달된 기부금은 수님장학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시장통 국밥집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기부가 완료된 날 박수님과 이수아는 공항에 왔어요. 캐리어 2개를 나란히 끌었습니다. 이수아의 유럽 연구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박수님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얼마를 있을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 곁에 있기로 했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게이트 앞에서 박수님이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흰 앞치마를 내려다봤죠. 25년을 두르고 살아온 앞치마였어요. 국밥집이 없어진 날부터 서랍 안에 넣어뒀던 앞치마였습니다. 오늘 짐을 싸면서 이것만큼은 가방 안에 넣지 않고 손에 들고 왔죠. 이수아가 박수님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가자. 박수님이 앞치마를 가슴 쪽에 가만히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아의 손을 꽉 쥐었죠. 이제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해줄게. 이수아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박수님이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들어본 말 같았죠. 오래전 어머니 본인이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엄마가 다 해줄게 라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 딸의 입에서 다른 온도로 돌아왔죠. 박수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죠. 이수아와 나란히 게이트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공항 안에는 커피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의 아이가 저 멀리서 뛰어가고 있었죠. 박수님이 그 아이를 잠깐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이수아가 옆에 있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게이트 안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흰 앞치마가 박수님의 가슴에 품겨 함께 사라졌죠. 그 앞치마가 처음 세상에 나왔던 새벽 4시의 가마솥 앞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25년의 새벽들이 저 게이트 안으로 함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희생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수록 더 쉽게 당연해지죠. 오늘 여러분 곁에도 그 사랑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닿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남겨주시면 세연이 꼭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